자, 들어왔습니다. 자, 병원 조직의 운영 원리 보시면 첫 번째가 전문화, 분업화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전문화와 분업화다. 전문화라는 것은 업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 근데 분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분업은 다 일을 쪼개는데 그 분업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 전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전문화예요. 분업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혹은 전문화된 사람들을 묶어서 분업을 시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업을 하고 전문화를 분업하기 전에 10명이서 10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면은, 분업하고 전문화시키면 10명이서 20, 30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이 사람이 투입되더라도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업하고 전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론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분업 전문화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왜 하는지.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분업하고 전문하고, 뭐 장단점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조정 통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조정과 통합의 원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조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업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따라가죠. 근데 조직이 커져 버리면은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각각의 세부적인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병원으로 칠게요. 자, 병원에서 의사 집단은 환자가 만족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만족성을 높여주는 거야. 의료 서비스 향상이 1순위야. 자,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환자하고 보내야 될 것이고, 환자한테 최대한 좋은 약을 추천해야 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게 의사들이 해야 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목표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영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이 만족을 하든지 이랬을 때는, 많은 대다수의,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환자가 만족하고 운영이 되어 있을 때는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우리 병원의 자원을 80%를 갖다 쓴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배분도 잘해야 될 것이고, 수익이 나야지 의사들 월급도 주고 돌아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영적인 거에 대해서 자원을 아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신경을 쓴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해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뭐 무좀이 누가 걸렸다. 무좀이 걸렸는데 의사는 봤을 때 이 환자한테 무조건, 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하고 제네릭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하고 싶은 거야. 제네릭이 무조건 카피픈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리지널 약의 그 뭐야, 특허권이라든지 그게 풀리면서 이제 성분을 카피해서 나오는 약들인데, 자, 오리지널 약이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뭐 라미시라고 리마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저기 뭐야, 무좀약 중에서는, 제가 무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라미실하고 리마솔이 있는데, 라미실이 뭐 오리지널이라 뭐 5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약 하나에. 그런데 리마졸 같은 경우는 12,000원이야.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경영팀에서 뭐 썼으면 좋겠어요? 리마졸 쓰면 좋겠죠. 예. 그게 훨씬 더 싸니까 싼 재료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보다는 라미실이 훨씬 더 좋더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라미실을 계속 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만약에 라미실로 갖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보다 리마졸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이 잡힌다. 그러면은 리마졸로 좀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영팀이나 아니면 구매하는 부서에서는. 근데 의사들은 아니다라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최첨단 의료기기를 하나 사놨는데 1년에 이제 원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환자가 10명도 안 돼. 그럼 수익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의료기기에. 그러면 어떻게, 경영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무적으로, 할당제처럼 의무적으로 이러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의료기기 쓰게 해라, 이거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의사들은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쓰라 그러냐, 이렇게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각의 부서 간에. 자,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 그리고 조정을 해서 결국은 원래 있었던 목표 하나를 갖고 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게 조정 통합의 원리입니다. 여기 뭐 통합도 안 나있고 그런데, 하여튼 조정 통합의 원리가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계층제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개념, 성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층이라는 거는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계층이 되죠. 병원장부터 말단 사업관이 계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더라. 나눠져 있는 것은 그 뒤에 등장하는 통설범위나 명령 통일의 원칙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계층제 통설범위하고 명령 통일은 계층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따로 쪼개져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이 하나의 목표를 이게 처음이 중요해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의 목표가 있다 했죠. 조직이라는 건 이 목표 하나를 보고 가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직이 운영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계층을 나눠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나눠놓고 발언권 자체도 이렇게 줄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 개념 자체가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164페이지에 등장하는 통설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거느리고 부장은 과장 몇을 거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통솔범위예요. 그래서 그 통솔 범위가 말단 직원일수록 없고 올라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접적 통솔을 하는 거는 오히려 한 과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사장들은 임원들만 통솔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을 통솔하게 할 것이냐. 근데 의료기관은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의사들 집단에서는 통솔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의사는 거의 개인 따로따로 놀잖아요. 과장인데 밑에 부원들이 없잖아요. 그 따라다니는 의사들은 레지던트나 이런 수련의들이란 말이야. 수련의들을 제외나 학생들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의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간호사들은 아니에요. 간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다른 부서 사람들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히려 의사 같은 경우가 통솔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행정 직원들이 통솔 범위가 많죠. 행정 과장, 뭐 원목 과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장 같은 사람들이 직접 통솔하는 인원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기업처럼 운영이 되니까 그 분야에서는 뭐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령 통일의 원칙은 명령은 한 가지의 명령, 원리는 한 사람의 업무 담당자는 언제 어디서나 단일한 명령 계통에 따라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직속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아 복종한다. 중요한 건 명령 통일이라는 거는 오직 나의 직속 상관의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직원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 그 전산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막 시켜. 근데 내 직속 상관은 아니야.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골치면 일이 과부하가 걸려요. 내일도 해야 되는데 뭐 나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과장 시킨다고 다 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 통일의 원칙은 보통 직속 상관한테 떨어지는 명령만 하게 돼 있어요. 장단점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뭐 뻔하죠. 뭐 딱딱해지고 뭐 큰 그림을 못 보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장점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혼란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 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원 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인데 요거는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66페이지에 보시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표가 있어요. 자, 공식 조직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이냐면은 병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직급 체계에 따른 조직이에요. 병원장, 부원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된 직급 체계. 자, 비공식 조직은 쉽게 얘기해서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 조직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면 비공식 조직은 동아리인데 동아리도 뭐 동아리장이 있지만 동아리장이 어떤 권한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나 뭐 이러한 걸로 모이는 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왜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을 이런 파트에서 얘기하냐면은 자, 비공식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자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공식적 조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편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 조직은 우리 조직만 있다면 비공식 조직 뭐 간호부에서도 오고 행정부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의료 기사들도 끼고 여러 가지 조직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도 쉽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비공식적 조직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공식적 조직에 이게 원래 더 중요한데 이거보다 비공식적인
조직의 활동에 더 목을 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비공식 조직 자체가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공식적 조직처럼 계급이 만들어져 버려서 공식적 제2의 공식적 조직처럼 나타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식적 조직에서 딱딱해서 못하던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동아리가 있어요. 실제로 뭐 등산 동아리니 무슨 댄스 동아리니 있단 말이야. 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적 조직에서 못하는 그러한 유대 관계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원 조직의 유형 중에서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뭐 사업 부재 조직,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 조직 174페이지의 매트릭스 조직만 읽어볼게요. 자, 병원 라인은 이렇게 쭉쭉쭉 그냥 병원이 있고 무슨 딱딱딱딱 하나씩 있는 작은 데서 하는 거고, 병원은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라인 조직하고 동일하게 생겼지만 병원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진료부 부서별로 있고 그 부서가 밑에 아주 다양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매트릭스 조직이다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나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매트릭스 조직, 지금 병원들은 거의 다 매트릭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별로. 자, 조직 단위별 기능을 봅시다. 176페이지에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서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진료부서라는 게 등장해요. 진료부서는 누구예요? 조직원들이, 의사들이 조직원이에요. 그게 진료부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간호부서예요. 간호부서는 누구예요? 조직원들이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진료부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진료부서면 간호사가 진료부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진료부서는 오직 의사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진료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부서는 간호사들로 묶여 있는 거. 그러면 의사들은 뭐하냐? 진료를 하고 교육 및 연구를 하고 공중보건 기능을 하고, 간호사들은 진료 및 교육 연구 행정 기능을 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진료지원부서는 중앙공급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옛날 수업에 했었던 것 같은데, 중앙공급실은 일반적으로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대주는, 공급해주는 그러한 부서가 중앙공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무기록실, 말 그대로 의무기록을 보존하고 행정관리하는 게 의무기록실, 영양실 이런 게 들어가고, 약제부서는 일반적으로 따로 떼서 보통 움직여요. 그래서 약제부서 같은 것이 있고, 조제투약, 교육 및 연구, 행정 기능을 하고, 행정 및 관리부서 중에서 뭐 행정사무 부분이라든지 뭐 계획 통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한 부서들이 뭐 있더라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료부서다. 병원의 진료부서하고 간호부서, 행정부서는 딱 있는데 지원부서 이렇게 되는데, 진료부서 하면 의사들이 있는 부서다라고 아시면 돼요. 많이들 막 섞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관리계층별 기능에서 병원 이사회라든지 병원장 뭐 다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성공적 조직 187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6장의 병원 인적자원관리예요. 인적자원관리인데, 현대사회는 뭐 조직사회라 그래서 두 번째 주에 HRM, 요거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 단어는 기억해 두시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191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 관리의 원칙이라 해서 직무중심 원칙부터 능력주의 원칙, 뭐 공정성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 전인주의 원칙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인적자원 관리할 때 첫 번째 직무중심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직무중심 원칙이란 직무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나타난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등의 직무정보자료. 여기서 중요한 주를 하나 치실게,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예요. 직무기술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직무를 한다. 자, 전산과에 처음에 들어간 만약에 신입사원들은 이러한 임무를 한다. 기술하는 거예요. 써놓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출근하면은 뭐 부팅을 어떻게 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직무 명세서는 그거에 대한 거를 더 구체적화 시켜갖고 써놓는 거를 직무 명세서로 합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고 직무 명세서가 있다. 이게 직무 중심 원칙 안에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무 정보 자료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 훈련 배치 이동 승진 승급 등을 행하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한다. 이는 기존의 연고 관계를 중시한 종래의 정실주의 인적 자원 관리 시책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합리적 실시를 위한 선행 과제다. 결국은 직무가 명확하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그 직무를 기술을 해놓고 명세를 해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그 일에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서 하는 것. 이런 게 직무 중심 원칙이고, 두 번째 능력주의 원칙. 자, 종업원의 연공서열 및 연고관계를 중시하는 종래의 연공서열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구분되는 능력주의 실적주의 인사관리로 종업원의 실력과 업적에 근거해서 공정한 처우를 한다. 자, 능력주의 원칙의 가장 핵심 기름은 여기 써 있는 처우예요. 공정한 처우. 그러니까 공정하게 월급을 주고 공정하게 대우를 한다.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한다. 자, 어떤 걸 그러면 그걸 갖고 하느냐? 종업원의 학력, 연령, 근속연수, 성별 등의 특성 요소나, 자, 그래서 들어가는 게 학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근속연수, 성별 등의 특성을 집어넣고, 연공 요소보다는 종업원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러한 것만 갖고 했다면 그거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 및 실력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치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직무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만큼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바로 윗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하죠. 별 내용은 없습니다. 능력주의. 공정성의 원칙, 당연하게 공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사관리의 주된 요소인 신분, 보수, 복무에 있어서 노사관계 관리의 핵심 요소인 근무 조건과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더라. 공정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형평하게 해주느냐 뭐 이야기고, 적세적소의 원칙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 전인주의 원칙이라는 거는 인간적 측면의 중심인 인간성 실현에 한다. 뭐 이런 게 내용이 있더라. 이거 인사관리 쪽 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파면은 좀 할 게 많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193페이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인적 자원의 확보와 관리.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직무 분석을 해서 인력을 뽑을 것이고 채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인적 자원의 확보 관리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적 자원의 평가 관리. 그럼 뽑았으면 얘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 관리하는 차원이 있고,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승진시키고 직무 순환시키고. 이 이유는 뭐예요? 회사에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요. 자,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치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갖고 사람을 뭐 150, 200까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주는 만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장들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네가 받는 월급의 3배는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네가 가져가죠. 3 중에 1은 하나가 가져가고 하나는 회사가 가져가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전기세부터 컴퓨터, 뭐 출장 가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처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월급의 3배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대략 1000만 원어치 정도의 월 1000만 원어치 정도의 그 능력치를 발휘하는 거고, 내가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3000만 원 정도의 일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많은 것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의 개발 및 관리가 있고, 인적자원관리의 보상,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줄 거고 복리후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리고 인적자원 유지관리, 인간관계, 퇴직, 뭐 이직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인적자원관리 내용 5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인적자원의 이제 뭐 확보, 그래서 뭐 직무 분석, 의미, 중요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194페이지 보시면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무엇이 직무 기술서냐? 예,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후에 그 요점을 기술한 문서가 직무기술서. 자, 직무명세서라는 거는 최소한 인적 요건을 자세하게 작성한 문서, 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요건이라든지 세분화시켜서 기술한 문서, 이게 명세서다. 기술서 명세서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분석의 뭐 내용에서 직무의 기본적인 제 특정이나 직무의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적 요건이라든지 정신적 요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됐고. 직무 분석 방법 196페이지 보시면 설문지법부터 관찰법, 면접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직무를 분석하는 구체적 방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HRM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읽어보시면. 분석 절차,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분석의 목표, 목적을 결정하고 배경 정보를 수집을 하고 직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직무 기술 뭐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9페이지 보시면 직무 기술서 양식 사례 이렇게 돼요. 이게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병원에서 말하는 직무 기술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직무는 이 직원이 일해야 될 건 환자의 전자의료 정보 유지 및 전자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더라. 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직무 책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EM, 뭐 NA 그래갖고 필수적이다, 주변적이다, 비적용이다. 중요한 건 E, 그 다음에 M은 그 주변적인 거, 그 NA는 뭐 상관없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들은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전자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게 중요 업무고 또 E가 되는 게 뭡니까? 진단 내용, 임상검사 보고 내용, 엑스레이 결과 등과 같은 정보 입력 및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록을 보완하고 뭐 확립한 비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면 컴퓨터로 환자 정보 정리 및 환자의 인구학적 자료를 검색한다. 이런 거는 주변 업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라는 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직무기술서에서 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들을 이렇게 쫙 나눠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게 직무기술서고요. 또 뒤편 보시면은 200페이지에 보시면 직무기술서 양식 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도 하죠. 개요부터 해서 내용 그리고 자격 요건, 작업 조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203페이지에 보면 직무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무명세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은 자, 신체적 요구 조건을 이렇게 쭉 했을 때 드물게 가끔 자주 정기적으로 해갖고 의무기록 서류의 이해 및 정리 능력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하는 요 20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게 직무명세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분간할 줄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뭐 인력 계획, 채용 관리, 모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5페이지에 내부 인력 충원과 외부 인력 충원 요 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내부 인력은 내부에서 어떠한 뭐 자리가 났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인력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해서 만약에 삼육대학교나 뭐 삼육보건대학교 총장 자리가 있다. 그럼 내부에서 올리는 거 그것을 내부 인력 충원이라고 하고 만약 외부에서 총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나 그러면 외부 인력 출력이에요. 그래서 내부 인력 충원을 하든지 외부 인력 충원을 하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내부 인력을 충원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승진자의 사기가 양양되겠죠. 앙양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이러한 게 있고 동기를 유발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기 유발 효과가 커요. 그리고 첫 번째 비용 절약이 되겠죠. 외부에서 누굴 뽑으려고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능력 평가가 돼요. 내부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자, 외부 채용을 하위 계층으로 하향시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내부 인력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시켜준다는 거. 특히 중요한 자리가 났을 때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거하고 외부에서 갖다 집어넣는 거하고는 만약에 외부에서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내부 인력은 우리는 암만 해도 이 자리에 못 올라가구나 되게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는 거는 모집 단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승진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실망하고 승진을 위한 과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인력 개발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뭐 이런 게 있고, 외부 인력 충원을 하면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최고의 장점이죠. 그 내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면 인력 개발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절약이 되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단점은 부적격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겉만 봤을 땐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안정되기까지 적용 시간이 걸리고, 내부 인력과의 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기 문제도 있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요. 다른 환경에서 커온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인력 충원과 외부 인력 충원의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배치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고과. 자, 인사고과는 이제 서열법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고과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직무평가법, 서열법, 인적자원관리의 직무평가법, 직무평가도 넘어가도 돼요. 지금 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육훈련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자, 교육훈련 중에서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교육훈련 거의 안 나와 있네. 여기 있다. 223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OJT와 OFJT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JT라는 거는 직장훈련, on the job training이고, OFJT는 off the job trainin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on the job training은 직장 내 훈련이에요. 그리고 off the job training, 그 직장 밖에서 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현장 훈련. 자, 그래서 그 직장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 인사과 직원한테 교육받는 거, 이게 OJT예요. OFJT는 뭐예요? 외부 기관에 나가서 훈련받는 게 OFJT예요. 복잡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에 관련된 거를 만약에 교육을 받는, 취업이 아니라 어떤 기술에 대한 거를 더 교육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삼육보건대가 학교가 아니라 회사라고 칩시다. 학교 내에서 외부 강사가 들어오든지, 외부 강사 보통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내부 그 직원들, 내부 뭐 직원들이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게 보통 OJT예요. 내부에서 해결하는 거. OFJT는 여러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교육받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떠한 수련기관에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OFJ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 등장하는데, 승진은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